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무광 블랙 메탈 재질의 카드 플레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아주 화려한 황금색 회로도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요. 중앙에는 홀로그램 빛을 내는 푸른색 인간의 형상이 떠 있고 또 왼쪽에는 뇌 모양의 금빛 로고가 박혀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무려 440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표와 함께 라만 휴만 OS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와, 440만 원짜리 운용체제라니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스펙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최고급 하드웨어 운영 체제가 바로 여러분의 몸과 뇌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이 비싸고 엄청난 시스템에 단 30%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30%라는 수치가 암시하는 진짜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뭐 440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도 기본적인 전화나 문자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단순한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현대인들 대다수가 바로 이 인체 가동률 30% 이하의 늪, 그러니까 생존 모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생존 모드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일상의 도둑들. 마지막으로 종국에는 시스템의 제어권마저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그 중독의 실체까지 싹 다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전혀 개운하지 않거나 매일 처리해야 할 의무감에 짓눌려서 새로운 걸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날카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잃어버린 70%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서 먼저 이 생존 모드부터 짚어보죠. 가동률이 30%로 떨어졌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딱 5% 남았을 때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실 거예요. 전원이 아예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강제로 확 낮춰버리잖아요. 아, 맞아요. 화면 훅 어두워지고 막 버벅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화려하게 돌아가던 앱들이나 동기화 기능들을 모조리 차단해버립니다. 인체의 생존 모드도 정확히 이와 동일한 논리로 작동해요. 에너지가 극도로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성장이나 회복 같은 장기적인 유지보수 기능들을 일종의 사치로 판단하고 전원을 차단해버립니다. 회복을 사치로 여긴다고요? 네, 그 대신 오직 심장박동이나 체온 유지, 호흡처럼 당장 1분 1초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기능에만 남은 에너지를 전부 쏟아붓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는 싹 다 멈추고 하루살이 모드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회복 기능이 꺼졌을 때 우리 몸이 겪는 물리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히 피곤하다, 이 느낌 이상의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생리적인 데미지가 정말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면역체계와 세포 재생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매일 몸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들을 수리할 인력이 아예 없는 셈이죠. 수리할 인력이 없다. 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못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몸 곳곳에 막 쌓이게 됩니다. 이거 약간 그 쓰레기차가 파업해서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걸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잦은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명확한 원인이 안 나오는 그 뻐근한 근육통들 있잖아요. 저도 뒷목이 맨날 뻐근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 몸이 쑤시는 게 아니라 생존 모드에 돌입한 신체가 손상 복구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전신 염증 반응의 결과물인 겁니다. 육체적 고통도 진짜 문제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섬뜩했던 건 정신적인 기능저하였어요. 흔히 그 브레인 포구라고 부르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현상 말이죠. 이거 진짜 괴롭거든요. 맞아요. 브레인 포그는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뇌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혹시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논리적인 생각 같은 거 담당하는 쪽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인간의 복잡한 사고, 논리적 판단, 감정 조절,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죠. 그런데 생존 모드에서는 이 전두엽을 팽팽 돌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뇌는 전두엽으로 가는 전력 공급을 대폭 줄여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와, 전두엽이 꺼지면 일상적인 판단조차 마비가 오겠네요. 오늘 점심으로 대체 뭘 먹을지, 아니면 이메일에 뭐라고 답장할지 결정하는 것조차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그럼 감정적으로 좀 메마르는 것도 전두엽 기능 저하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타인에게 공감하고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상당한 뇌 에너지를 요구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이거든요. 즐거움은 싹 증발해버리고 오직 눈앞에 닥친 생존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적인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하나 생겨요. 몸도 염증으로 망가지고 전두엽도 꺼질 만큼 에너지가 바닥났다면 뇌가 스스로 스위치를 딱 끄고 깊은 잠에 빠져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현실은 몸은 천근만근인데 밤에 침대에 딱 누우면 정신이 막 말똥말똥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럴 때는 시스템이 강제 종료를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가 극도로 고갈된 상태를 단순하게 피곤하다, 자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심각한 생명의 위협, 즉 기근이 닥쳤거나 포식자가 나를 추격하고 있는 긴급 상황으로 해석해버립니다. 헐, 피곤한 걸 맹수가 쫓아오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네, 이 비상사태에서는 여유롭게 논리를 따지는 전두엽은 꺼지지만 대신 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원시적인 생존 중추, 즉 변연계와 편도체가 극도로 과활성화됩니다. 아, 뇌 입장에서는 지금이 느긋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호랑이가 덮칠지 모르는 전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군요. 장악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코르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막 뿜어냅니다. 주변의 작은 빛, 미세한 소음, 심지어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아주 사소한 걱정에도 뇌가 비상벨을 시끄럽게 울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군요. 네. 깊은 잠인 서파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억지로 막고 얕은 잠만 자게 만듭니다. 생존을 위해서 각성 상태를 강제로 유지하는 이른바 역설적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생물학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지워지지 않는 악성 코드가 돌아가고 있어서 CPU 점유율은 막 100%를 찍고 냉각팬은 미친 듯이 도는데 정작 모니터 화면은 까맣게 먹통이 컴퓨터 같네요. 열만 펄펄 나고 시스템은 안에서 서서히 망가지는 상태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그 비싸고 소중한 라만 휴먼 OS는 어쩌다 이런 극한의 절전 모드로 추락해버린 걸까요? 100% 충전되어 있어야 할 우리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일상의 에너지 도둑들이라고 분류하더군요. 네, 우리는 보통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거나 며칠 밤샘 야근을 해야만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서 백그라운드 앱처럼 에너지를 야금야금 빼가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일상적인 첫 번째 도둑은 단연 디지털과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아, 찔리네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끝없이 숏폼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막 넘겨보는 둠스크롤링. 이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몸은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나름 쉰다고 착각하지만 뇌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뇌의 시각 피질과 정보 처리 중추는 1초마다 화면에 계속 바뀌며 나타나는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소리들을 해석하기 위해 진짜 막대한 양의 포도당을 태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 도대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뇌가 끊임없이 결정 피로를 겪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 알림까지 더해주면 뇌의 주의력이 산산조각 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디지털 과부하 부분을 읽다가 살짝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멀티태스킹도 에너지 도둑으로 지목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멀티태스킹이 일을 더 빨리 처리해서 에너지를 아껴주는 일종의 생산성 스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메일 쓰고 메신저 확인하면서 점심 먹고 이렇게 일을 압축해서 처리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에너지를 훔치고 있었다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서 뇌의 생물학적 실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간의 뇌 구조적 한계상 2가지 이상의 복잡한 인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하던 건 뭐죠? 컴퓨터의 듀얼 코어처럼 진짜 동시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작업 A와 작업 B 사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작업 전환, 즉 태스크 스위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선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바쁘게 옮기는 거나 다름없군요. 맞아요. 문제는 뇌가 이 스위칭을 할 때마다 공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작업의 맥락과 기억을 임시 저장소에 막 쑤셔 넣고 새로운 작업의 규칙과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위칭 코스트라고 부르는 그거군요. 네, 이 스위칭을 속으로 한번 딸깍할 때마다 뇌의 신경망에서는 고급 연료인 포도당이 엄청나게 연소되어 버립니다. 와, 효율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뇌의 연료 탱크에 구멍을 뻥뻥 내고 있었네요. 진짜 배신감 느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인 심리적 관계적 도덕들은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훔쳐가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완전히 끝마친 일은 쿨하게 쉽게 잊어버리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미완성 과제는 계속해서 기억의 전면에 띄워놓으려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왜 굳이 피곤하게 그렇게 하죠? 과거 원시 인류에게는 오늘 다 짓지 못한 오두막이나 아직 펴지 못한 불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씻고 누웠는데도 속으로 그 이메일 보냈어야 했는데 내일 회의 자료는 또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거군요. 네, 진화론적으로는 아주 유용한 알람 시스템이었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뇌의 메모리를 쓸데없이 점유하는 무거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는 그 미완성 과제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전력을 낭비하고 있죠. 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타인에게 맞추려는 감정 노동이나 거절 못하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과도한 자기 비판 역시 뇌의 감성 조절 센터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에너지 누수 현상입니다. 세 번째 도덕은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던데 이것도 우리 일상과 아주 찰떡같이 닿아 있더라고요. 호흡과 식습관, 자세가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에너지 낭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니터 화면에 고도로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굉장히 얇게 하거나 심지어 순간순간 숨을 멈추기도 합니다. 저도 방금 숨 잠깐 참은 것 같아요. 혈중 산소 농도가 미세하게라도 떨어지면 뇌와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확 줄어들어서 피로도가 급증하죠. 그리고 오후 4시쯤 피곤하다고 달달한 도넛이나 믹스커피 쭉 마시는 습관은 어떤가요? 당분이 싹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눈이 반쪽 뜨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에너지 차오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못 끊겠어요. 물론 그 뒤에 이른바 슈가 크래시가 와서 더 끔찍하게 무력해지긴 하지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슈가 크래시의 과정이 바로 에너지를 무참히 뺏기는 메커니즘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우리 몸은 이 위험한 고혈당 상태를 막으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네네.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급격하게 싹 쓸어 담아버리면서 오히려 원래 정상 수치보다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럼 뇌는 이걸 셧다운 위기로 느끼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를 유발하는 거죠. 에너지를 잠깐 대출받으려다가 악덕 사채업자한테 이자를 통째로 뜯기는 격이네요. 거기에 목을 쭉 빼고 앉아있는 거북목이나 굽은 등 같은 나쁜 자세도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만든다고요? 우리 머리의 무게가 대략 볼링공 하나 무게와 맞먹거든요. 볼링공이요? 꽤 무겁네요. 네, 자세가 무너지면 척추가 이 무거운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뒷목과 등 근육이 이 볼링공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억지로 붙잡고 있느라 하루 종일 팽팽하게 긴장해야만 합니다. 근육이 쉴 새 없이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거죠. 와, 뒷목이 아픈 이유가 있었네요. 마지막 네 번째 환경적 요인에 어정돈되지 않은 방이 포함된 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방이 지저분하면 기가 쩍 빨린다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의 형태, 색상, 위치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스캔하고 처리합니다. 시야에 정돈되지 않은 잡동사니가 막 널려 있으면 뇌는 그것들을 언젠가 분류하고 처리해야 할 시각적 소음으로 인식해서 백그라운드 처리를 계속 돌리게 됩니다. 시각적 소음이요?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층간소음이나 기계소음이 자율신경계를 종일 긴장시키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끝내지 못한 업무의 찝찝한 잔상, 오후의 설탕 폭탄,
무너진 자세와 어지러운 책상. 와, 이 수많은 구멍에서 에너지가 아주 줄줄 새고 있었으니 배터리가 5% 남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면 단순히 배터리가 부족한 걸 떠나서 누군가 제 스마트폰을 아예 해킹해서 뒤에서 몰래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에너지가 그저 새어나가는 것을 넘어서 내 시스템의 제어권 자체를 완전히 밖으로 빼앗겨버린 최악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운영체제의 OS 에러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독을 OS 에러로 본다고요? 네.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 약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외부의 강력한 자극에 의해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킹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상 시스템이라면 그 유명한 도파민 분비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뇌가 진화하면서 설계된 원래 정상적인 보상 회로는 노력이라는 인풋을 들이면 도파민이라는 아웃풋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냥을 하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땀 흘려 운동을 했을 때 그 고통을 상쇄하고 성취감을 주어서 생존을 돕는 거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준다는 거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자극적인 게임이나 설탕 같은 현대의 중독원들은 이 건강한 공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어떻게 파괴하죠? 아무런 물리적, 인지적 노력 없이 그냥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뇌에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직분사해버리거든요. 아, 시스템 입장에서는 노력이라는 비용을 1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이라는 결과값만 무한정 쏟아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도파민의 대홍수가 뇌를 덮치면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립니다. 뇌는 이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용체의 민감도를 대폭 낮춰버립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아, 자극에 둔감해지는 거군요. 네, 보상 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불감증 상태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즐거워했을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건강하고 소소한 자극에는 이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우리 뇌 관리자 권한마저 찬탈당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아까 전무님께서 전두엽이 논리적 판단을 하는 시스템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두엽은 장기적인 이익을 꼼꼼히 계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어른스러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진 뇌에서는 즉각적인 쾌락과 본능을 좇는 하위 시스템인 변연계가 전두엽의 기능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하위 시스템이 사령탑을 이겨버린다고요? 비유하자면 해커가 시스템의 최고 루트 권한을 탈취한 것과 같죠. 관리자가 손발이 묶여버리니까 뇌는 오직 당장 도파민을 가져와라 라는 본능적인 명령에만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결국 인체에 남은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그 가짜 자극을 얻는 데만 미친 듯이 쏟아붓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네요. 아까 일부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OS가 쇼품이나 설탕 같은 자극을 딱 만났을 때 와, 한 달 동안 힘들게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야 나오는 도파민이 손가락 한 번 까딱하니까 쏟아지네. 에너지를 안 쓰고 쾌감을 얻다니 이건 엄청난 가성비다. 이렇게 바보같이 착각을 해버리는 거군요. 결국 엔진은 속으로 다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자료에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중독의 가성비 함정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고장난 이유가 역설적으로 너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진짜 무서운 거죠. 효율을 따지다 망했다. 네, 진화론적으로 뇌는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많은 보상을 얻는 경로를 생존에 유리하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가짜 보상과 진짜 보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이 값싼 불량 연료를 얻는 경로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와, 끔찍하네요. 이 가짜 연료에 완벽하게 속아서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사이 정작 삶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진짜 에너지는 0%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결국 뇌는 수용체 감도를 낮춰서 내성을 만들고 자극이 조금이라도 끊기면 몸이 덜덜 떨리거나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오는 끔찍한 시스템 에러 메시지를 마구 띄우게 됩니다. 에너지는 줄줄 새고 관리자 권한은 해커한테 넘어가고 배터리는 5%밖에 안 남았는데 시스템은 에러 메시지만 뿜어내고 있다니.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해킹당하고 방전된 라만 휴먼 OS를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동률 100%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 재부팅 전략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 재부팅을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의지력에 기대는 겁니다. 의지력이요? 왜죠? 내일부터는 무조건 스마트폰 끄고 일찍 잘 거야. 당장 오늘부터 갓생 산다. 같은 개인의 나약한 다짐은 이 단계에서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다짐을 하고 충동을 억제해줘야 할 전두엽 자체가 이미 전원이 꺼져 있거나 해커한테 탈취당한 상태니까요. 아,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났는데 자꾸 브레이크 밟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장난 프로그램을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운영체제 자체를 싹 밀어버리고 포맷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금 줄여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제 종료 버튼을 꼭 누르는 거군요. 네, 비정상적인 도파민 데이터의 입력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꽉 막아버려야 합니다. 주말 하루를 온전히 전자기기 없이 보내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폰을 아예 잠금 상자나 금고에 넣어두는 식으로 물리적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죠. 쉽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입력값을 강제 차단하면 처음에는 막 극심한 금단 현상이 오고 불안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부하로 굳게 닫혀있던 도파민 수용체들이 서서히 열리며 민감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뇌에게 스스로 열을 식히고 재부팅할 절대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쏟아지는 불량 연료의 파이프 밸브를 일단 확 잠가버려야 수용체들이 제정신을 차린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망가진 회로를 초기화했다면 이제 대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쾌락의 진공 상태, 즉 공백을 오래 견디지 못하거든요. 뭔가 채워넣어야 하는군요. 가짜 연료를 끊어낸 그 빈자리에 다시 건강하고 정직한 보상 체계를 깔아주어야 합니다. 도파민 분비가 당장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땀 흘려 달리기, 악기 연습하기, 깊은 독서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고통과 노력 뒤에 찾아오는 진짜 성취감을 뇌에게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성취로 고장난 보상 회로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요? 환경 설정 변경은 앞서 말한 의지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물리적 해법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냉장고 앞에서 디저트를 보고 참는 게 아니라 아예 냉장고에서 디저트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100배 효과적입니다. 눈에서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수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은 아예 침실 밖 거실에서 충전하도록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요.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서 우리 몸의 예민한 변연계가 이제 주변이 안전하니까 생존 모드를 꺼도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안심시켜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체내 생체 리듬의 기본값을 최적화하는 것도 환경 설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결국 피곤하다고 무턱대고 비싼 영양제를 사 먹거나 카페인을 연거푸 들이붓는 행동은 내 시스템에 구멍이 나서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각성제라는 기름을 확 들이붓는 꼴이었네요. 진짜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하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내 삶을 갉아먹는 악성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생존 모드가 가져오는 만성 염증과 브레인 포그, 멀티태스킹과 자이가르닉 효과 같은 일상의 교묘한 에너지 도둑들, 그리고 뇌의 통제권을 통째로 빼앗는 중독의 메커니즘까지 오늘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고 함부로 다루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440만 원짜리 최고급 라만 휴먼 OS. 언제까지 심장만 간신히 뛰게 만드는 5% 배터리의 절정 모드로 방치해 두실 건가요? 인간의 몸과 뇌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피로감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디오가 끝나면 당장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 백그라운드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이 돌아가며 소중한 에너지를 몰래 갉아먹고 있는 그 생각의 창은 대체 무엇인가요? 지키지도 못할 남의 시선에 대한 헛된 걱정인가요? 아니면 무의미한 쇼폼의 잔상인가요? 지금 바로 눈을 감고 그 창의 X 버튼을 꾹 누르십시오.
바로 그것부터가 가동률 100%의 삶을 향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재부팅입니다.